자, 우리 219페이지네요. 자, 219페이지 보시면 개발이익 환수제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도시 적성평가까지 했었죠. 자, 이 개발이익 환수제도에서는 개발이익의 의미를 일단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출처됩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여기 5번 줄치세요.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계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이랑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은 개발 사업자나 토지 소유자가 땅값이 오르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토지 가액이 상승을 하는데 토지 가액 상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우리가 개발이익이라고 부른다. 정상지가 상승분 초과입니다. 다른 용어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대표적인 게 개발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개발 부담금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개발 부담금이라는 거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한 방법이다.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잠시 보니까 모의고사 이런 게 나왔대요. 개발 부담금. 네.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문제였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인데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신고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이겠다, 그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 거래는 여러 가지 거래가 있는데, 그리고 매매 계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고민해 봅니다.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 거래 계약 체결일도 줄치고요. 30일은 동그라미 하세요. 뭐 잔금 청산일이니 뭐 등 소유권 이전일이 이런 말씀 안 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네.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기과열 지구라는 게 이건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네, 나머지 것들도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이렇게 뭐 답으로 나올 만한 건 아니네요.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 12번에 주택조합이라는 게 나와요. 이 주택조합은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주로 이제 주택법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실 텐데, 우리 개론에서는 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나왔어요. 거기 주택조합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러니까 지역, 직장, 리모델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주택조합의 종류입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고요. 자, 이제 223페이지 외부 효과입니다. 보이세요? 꺼진 것 같아. 갑자기 꺼져버렸네. 네. 자, 223페이지 외부 효과인데, 이 외부 효과는 일단 시장 실패 원인이죠. 그 모의고사 제가 아침에 잠시 봤는데, 시장 실패 원인 뭐 시험에 나왔대요. 모의고사를 많이 안 보셨나? 하여튼, 많이 봤습니까? 보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던가요? 거기 보니까 제품의 재화의 동질성인가 뭐 이게 있대. 동질성은 시장 실패 원인은 아니죠. 동질성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완전 경쟁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 외부 효과는 일단 시장 실패 원인입니다. 이 외부 효과의 뜻이 중요하다. 일단 외부 효과의 뜻. 자,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는 뜻이 중요해. 자, 외부 효과란 생산, 소비 등의 교환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제3자 줄쳐야 되겠네요. 네. 의도하지 않게 줄치고에는 별표입니다. 의도하면 안 돼요. 의도하지 않게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혜택 밑에다가 정, 손해 밑에다 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네, 가져다 주면서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음으로 줄치고요. 이 별표입니다.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경우,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줄 치고요. 여기 별표예요. 자, 그래서 이 외부 효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줘요.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줘야 되는데 대가를 안 주고요. 손해를 입혔는데도 대가를 안 줘요. 대가를 주면 안 돼. 대가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말은 결국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대가를 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기구를 통하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외부 효과는 제3자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줄 수 있다고 그랬죠. 혜택을 주는 경우를 정외부 효과, 손해를 주는 경우를 부외부 효과라 부릅니다. 정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외부 경제, 부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부 효과는 종류가 정이 있고 부가 있다. 정외부 효과는 혜택을 주는 거고 부외부 효과는 손해를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정외부 효과는 다른 제3자에게 이익을 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대가를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혜택을 줬는데도 나한테 아무런 보상이 없어. 그게 정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좋은 행동을 계속 할까 안 할까 이 말입니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외부 효과는 다른 제3자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르지 않으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안 해요. 그래서 정외부 효과는 항상 과소의 문제가 생긴다. 생산에 있어서는 과소 생산, 소비에 있어서는 과소 소비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외부 효과는 과소다. 과소. 그럼 부외부 효과는 뭡니까? 다른 제3자에게 내가 피해를 주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가 안 해줘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해버려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해버린다. 그래서 부외부 효과는 과대의 문제가 생긴다. 생산에 있어서는 과대 생산, 소비에 있어서는 과대 소비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과대. 그럼 시험에서는 과소니 과대니 이런 표현보다는 저런 표현보다는 과소생산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최적량보다 적게 생산한다 이 뜻입니다. 최적보다 적게 만들면 과소, 최적보다 많이 만들면 과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통 시험은 이런 표현보다는 아까 제가 최적 생산량보다 적다 많다 이걸 표현을 쓴다고 그랬어요.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적 비용이니 사회적 비용이니 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으로 정과 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정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이 클까요? 사회적 비용이 클까요? 한눈에 딱 보고 알아내야 되는데 사적이 크다 말이야. 사적이 사회적 비용이 작아. 그래서 이거를 기억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외부 효과라는 건 사회적으로는 좋은데 내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정이야. 사회적으로는 좋은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나에게 그냥 대가가 없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좋으니까 사회적 비용은 작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거야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적 비용이 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있잖아, 어떤 바이올린 연주가야.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다 멋진 음악을 연주를 해줘요 집에서. 그러니까 주변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 소리 너무 멋있어. 위안도 되고 좋은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 동네 주민들이 감사의 표시를 아무도 안 해. 그럼 이 사람이 예전에는 2시간 3시간씩 바이올린을 이렇게 켜다가도 아무런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2시간씩 안 켜는 거예요. 30분 더 켰다가, 어떨 때는 기분 내키면 안 켰다가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자기 비용이 더 크거든. 사적 비용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 사회적으로는 좋은데. 이해되십니까?
위에는요, 누가 어떤 게 더 크겠어요? 이게 더 크지. 사회적 비용이 더 커. 쓰레기 막 버리는 거야. 공해 막 배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크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소비라는 건 이익과 관계이기 때문에 이익으로 표시할 때는, 자,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이 있을 때 정의부 효과는 어떤 게 더 클까요? 사회적 이익이 큰 거지. 사회적 이익이. 개인의 이익은 작은 거야. 정의 이익이십니까?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안 해. 자, 부의부 효과는 보세요.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클까요? 사적 편익이 더 크죠. 자기 이익이 크니까 더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시험에 잘 쓰지는 않는 표현이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면 좋겠다. 위에 있게 정의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정과 부가 일어나면 과소 과대의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 말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주장이 실패한다니까.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일어난다. 그럼 정부가 개입할 때 정의부 효과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에 대한 대가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보조금을 줘야 되겠죠.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되겠죠. 하지만 부의부 효과는 자기 이익은 크지만 사회적으로는 손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하지마! 너무 과대하게 한단 말이야. 과대하게. 그래서 못하게끔 막아야 돼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과대 생산하는데 과대 생산하고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결과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겠죠.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그 물건을 만드는 공장의 공급이 줄게 되고 그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한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효과는 부동성과 관계가 깊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인접성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그럼 이 외부 효과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만 해결이 되느냐? 아니다. 시장기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다.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 가능하다. 대표적인 게 코어즈 정리, 협상, 합병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코어즈 정리나 협상, 합병은 정부의 개입을 통한 외부 효과의 해결이 아니고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외부 효과를 핀피, 부외부 효과를 님비, 바나나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책에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고요. 자,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지구제입니다. 네, 페이지는 225페이지네요. 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제라고도 그래요. 용도지역제. 자, 이 지역지구제는 일단 뜻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지역지구제의 뜻이 뭘까요? 지역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정해주는 거다. 그래서 그리고 용도지역이라고도 부르고 용도지구라고도 부르고 용도구역이라고도 부르죠. 네. 무엇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는 법률적 행정적 수단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 중에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이용 규제입니까? 이걸 모의고사 나왔던데, 답으로 나왔던데 그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 이거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 봐. 그래 틀렸겠다 보니까. 틀렸겠다. 중요하다고 몇 번 제가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이용 규제라 그랬습니다.
이거 잊어보면 안 돼. 이거는 뭐 이거 다 답으로 나왔던데 이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간접 개입인가 뭐 직접 개입 이렇게 적어놨던데. 지역지구제는 이용규제입니다. 이용규제. 토지의 용도를 지역에 따라 딱 정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의 목적이죠. 근데 일단 목적이 일단 중요하다. 목적.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제가 전에 줄을 한번 쳐드렸죠. 자, 지역지구제의 목적. 자, 우리 교재 22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지구제, 토지이용 규제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넘겨볼까요? 동그라미 3번 별표네요. 3번이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죠.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전국토를, 전국토 줄칠게요. 토지, 국토 일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지구제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국토를 일정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줄칩니다.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어울리는 토지 이용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고, 이거 중요하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그라미 4번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계 있습니까? 사회 목표 달성과 관계 있습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계 있다고. 사회 목표 달성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이렇게 있었죠.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입하는 거는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중국에 있는 국토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누는 거는 저소득층하고 아무 상관없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세대 간 형평성은 유지한다 이런 말 보이세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에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럼 제가 전에 우리 학계로 처음 할 때 효율성을 추구하면 뭐가 깨진다고 그랬어요? 형평성. 그래서 지역 간 형평성은 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 간 형평성은 져야 돼. 그러면 이 지역 간 형평성이 져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즉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으로, 즉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이죠.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으로 제시되는 게 뭐죠?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면 지역 간 형평성이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이게 탁 나와야 되는데. 그래, 누가 그랬노? 금방 잘했다. 개발권 양도제. 저런 사람들 잘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공부가 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라는 건 뭡니까? 보전지역의 손실을 개발지역의 이익으로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권 양도제는 따로 공부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이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지역 간 형평성을 높여주는 거다,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는 지역 간 형평성은 저해하지만 그게 우리가 보전지역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 보전지역은 세대 간 형평성은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시킨다 그러면 안 돼. 지역 간 형평성은 저해시키지만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시켜준다. 보전지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남겨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일단 지역지구 기본적인 요정도 봤고요. 목적 봤고요. 그 다음 효과예요. 효과. 자, 효과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해줬단 말이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해줬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토지,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나쁜 걸 없애줬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단기에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요. 단기에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 그런 말 있나요? 있죠. 단기에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 우리 교재 보시면 단기 효과 보세요.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고 부의업 효과를 제거해주면 단기 수요가 증가한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합니다. 상승. 여기까지는 많이 듣던 얘기죠. 단기의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그럼 장기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급이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비용 불변 산업, 비용 증가 산업, 비용 감소 산업 이런 거 보이세요? 자, 이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하다 하면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로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이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결론을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럼 조금 전에 단기에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니까 장기로 가면 공급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장기로 공급이 증가해요. 그럼 이때 공급이 증가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야. 공급을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일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공급을 증가시킬 때 비용이 발생해요, 안 해요? 비용이 발생하겠죠. 요거 하기 전에 보자, 그러면. 자, 단기에 수요가 증가하고, 단기에 수요가 증가해. 단기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 가격이 오르면 기존 공급자들이 초과이윤을 누리죠. 초과이윤을 누려요. 이걸 보통 우리가 사전적 독점이라 그래요. 기존의 공급자들이 초과이윤을 누리는 것을 사전적 독점이라고 불러요. 뭐 이런 건 시험에서 크게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그럼 이제 장기로 가면 공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공급이 언제까지 증가할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얘기해 준 적 있는데, 이것도 내가. 그래, 저런 분은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복습을 많이 하셨던지. 네, 맞아요. 초과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공급이 늘어나요. 네. 언제까지? 초과이윤 소멸할 때까지. 이거는 뭐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말들을 알아야 이해가 돼요, 이게. 초과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해요. 이런 개념들 알고 있으면 이해가 쉽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이 하락해요. 언제까지 하락할까요? 초과이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면 이제 기존 공급자들의 초과이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소멸해 버린다. 초과이윤이 없는 걸 우리가 균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장기 균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장기 균형. 그래서 장기로 가면 항상 균형이 일어나. 여기까지는 아시겠어요? 자, 밑에 보세요. 이 공급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비용이 발생하지. 물건을 만들면 비용이 생기잖아. 이 비용 발생의 패턴이 세 가지가 있어. 비용이 발생할 때 패턴이 세 가지가 있다고. 비용 불변 또는 비용 일정. 비용 불변이라고도 그러고 비용 일정이라고도 그래. 비용 증가 산업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비용 감소. 그래서 비용이 발생할 때는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비용 불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비용 불변. 이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해보세요. 자, 하나 만들 때 1,000원이 들어가. 한 개 만들 때 비용이 1,000원이야. 2개 만들 때 2,000원이 발생해. 3개 만들 때는 3,000원이 들어가. 4개 만들 때는 4,000원이 들어가. 그럼 한 개당 단가가 얼마예요? 이런 걸 비용 일정이라 그래요. 비용 일정하게 계속 발생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비용 증가는 뭔지 아시겠어요? 비용 증가? 얘기 안 해줘도. 한 개 만들 때 1,000원 들어가는데 2개 만들 때는 2,200원이 들어가야 돼. 3개 만들 때는 3,800원이 들어가는 거야. 4개 만들 때 6,000원이 들어가. 점점점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비용 단가가 올라가죠. 이런 걸 비용 증가 산업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비용 감소 산업은 얘기 안 해도 알겠습니까? 그럼 비용 감소 산업이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들어본 적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하나 첫 번째 질문해 볼게요. 그럼 이 세 가지 패턴 중에서 어떨 때 공급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비용 감소 산업. 그래서 우리 공급이 더 탄력적인 경우를 했다니까. 생산량 증가 시 단위당 생산 비용이 감소할 때 공급은 더 탄력적으로 된다. 그때 제가 그 밑에다가 규모의 경제라고도 하든지 비용 감소 산업이라고 그랬어. 그래 했거든요. 나중에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적혀 있어요. 외울 게 아니다. 그럼 어떨 때 공급이 가장 적게 늘까요? 비용 증가할 때 가장 적게 늘겠네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업은 일반적으로 비용 증가 산업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공급이 잘 안 늘어요. 비용 감소 산업은 공급이 많이 늘겠네. 비용 증가 산업은 공급이 적게 늘어나겠네. 맞아? 자, 그러면 저 세 가지 경우는 비용은 발생하지만 결국 공급을 증가시킬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공급을 증가시킬 때 일어나는 일들이야. 공급이 많이 늘어나느냐 적게 늘어나냐의 문제이지 공급이 줄어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조심할 게 이거예요. 시험에 비용 감소 산업인 경우 이런 말 나오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여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공급 증가든 비용 증가든 비용 일정이든 비용 감소든 전부 다 공급은 어떻게 된다? 공급이 늘어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야. 공급이 늘어날 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공급이 줄어드는데 저런 말 쓰지 않는다. 이걸 일단 기억해 주시라고. 포인트야 이게. 지금 멍하게 듣고 있으면 안 돼? 멍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정신 딱 차리고 비용 일정이든 잘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부동산업이 비용 증가 산업인 경우에 장기로 가면 공급이 감소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래 비용 증가니까 공급이 줄겠네. 그러면 그냥 틀리는 거야. 비용 증가 산업이라는 말이 나와도 공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많이 안 증가할 뿐이야. 증가해. 조심. 자, 다 또 볼까 이제. 그럼 보세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보세요. 이거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표를 그리고 하니까 더 어려워하더라고. 자, 처음에 가격이 10,000원이었어. 처음 가격이 10,000원. 근데 수요가 증가한 거야. 그 가격이 어떻게 됐다고? 올랐어요. 15,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존 공급자들이 초과이윤을 얻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공급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가격이 이제 어떻게 돼? 떨어져야 되지. 떨어져야 되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급이 많이 증가하면 가격도 많이 떨어지겠지. 공급이 조금밖에 증가 안 하면 가격은 적게 떨어지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비용 일정 산업 같은 경우는요, 언제까지 가격이 떨어지냐? 종전 가격 수준까지 그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비용 일정일 때는. 그러면 비용 일정일 때는 가격이 어떤 가격까지 내려간다? 옛날 가격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이 15,000원이라는 가격이 10,000원까지 돌아가 버려요. 공급이 증가시켜가지고. 비용 증가 산업은 옛날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가요. 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옛날 가격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러면 한 12,000원 정도에서 균형을 이뤄요. 비용 감소 산업은요, 옛날 가격보다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요, 이제. 비용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게 최종 가격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험이 이렇게 된다. 비용 불변 산업일 때는 종전 가격 수준과 같아진다. 비용 증가 산업일 때는 종전 가격보다는 높아진다. 당연한 거 얘기하고 있다, 지금. 당연한 거 얘기하고 있어. 비용 감소 산업일 때는 종전 가격보다 더 낮아진다. 하지만 공급은 어떻게 된다? 다 늘어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비용 불변 산업 보세요. 주택 가치는 원래 수준 이렇게 돼 있죠. 비용 증가 산업은 뭐라고 되어 있겠어요? 원래보다 높은 수준. 비용이 증가하니까. 비용 감소 산업은요, 원래보다 낮은 수준.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공급량은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어? 다 증가야. 공급량은 다 증가야. 감소 나오면 안 돼. 감소 나오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장기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장기 공급 곡선은 뭐냐면 단기 균형점과 장기 균형점을 연결한 선인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비용 일정일 때는 종전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 수평이야. 비용 일정하니까 수평 이렇게 생각해. 그냥 이거
어차피 그림을 설명해봤자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용 일정일 때는 뭐라고요? 수평. 일정하니까 수평이야, 수평. 비용 증가는요? 우상향. 비용 감소는요? 우하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 공급 곡선은 우리가 공부하는 일반적인 수요 공급의 공급 곡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림으로 그리면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을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자, 여기 수요, 공급. 자, 여기가 균형점이죠. 처음에 여기가 균형점이었거든. 여기가 10,000원이었단 말이야. 10,000원. 근데 수요가 증가해. 수요가 증가해. 수요 곡선 오른쪽 움직였어. 그래, 가격이 올라. 그러니까 초과이온이 발생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제 공급이 늘어나. 공급이 늘어나. 그러면 비용 일정 산업일 때는 종전 가격 수준과 똑같아지는 여기까지 공급이 늘어나요. 여기가 초과이온 소멸점이야. 그러면 원래는 균형점 여기였죠.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이죠. 이거를 연결한 거를 장기 공급 곡선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비용 일정일 때는 장기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다? 수평. 비용 증가 산업은 공급이 이만큼 못 늘어나. 왜? 비용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못 늘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밖에 안 늘어, 공급이. 그럼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이잖아. 그 비용 증가 산업은 우상향. 이렇게 되는 거고. 비용 감소 산업은 더 많이 공급이 증가하니까 여기가 장기 균형점이 돼요. 그래서 우하향.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비용 일정일 때는 수평, 비용 증가일 때는 우상향, 비용 감소일 때는 우하향. 이렇게 된다. 여기서 만나야 돼. 요즘이 되겠네. 요즘이 아니고 빨간 선으로 만나야 되니까 하여튼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림으로 공부할 게 아니고 의미를 이해해버리면 돼요. 자, 어찌됐든 다 공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역지구제의 단점 보세요. 지역지구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난다. 지역 간 형평성. 네. 넘기세요. 자, 229페이지 보시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 정리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 공법과 굉장히 밀접하죠. 공법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요. 뭐 공법 시간에 잘 배우고 계실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몇 개만 볼까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네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맞아요? 그럼 기본계획에는 보면 장기발전 출처보고요. 종합계획을 종합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침 동그라미 해보세요. 기본이 먼저겠어요? 관리가 먼저겠어요? 그렇지.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밑에 이제 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은 아까처럼 장기적이다, 지침이 된다, 종합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기본이야. 기본.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입니까? 관리계획입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도시군 기본계획이야? 도시군 관리계획이야? 기본. 큰일 났네. 나도 관리계획이다. 뭐라고? 기본 중에 기본인데 공법에서 용용지기도라고 있죠. 기반시설이라든지 그 도시군 관리계획 중요합니다. 그 도시군 관리계획 공법에서 6가지인가 나올 거예요. 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용도지역, 그럼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관리계획이야. 관리계획 중요해. 공법에서도 중요해. 아무리 공부 복습을 안 한다지만.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있죠. 지구단위 계획도 보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개론에서도 이렇게 이 세 줄짜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세 줄짜리로 나온다니까. 다 읽으면 돼, 안 돼? 안 읽는다 우리는. 그럼 뭐만 체크하는지 볼게요. 자, 일단 읽어는 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직 일부 동그라미 해야 돼. 전부 그러면 안 돼. 지구라는 건 일부야. 일부. 그리고 그 뒤에는 좋은 말 다 적어놨어. 뭐 미관을 개선하고 기능을 정진하고 좋은 말 나와. 그 뒤에는 좋은 말. 그 다음 체크할 게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이야.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 아니다. 지구단위 계획도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도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은 장기적, 종합적, 지침.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보세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눈다. 도관, 농자 이렇게 나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는 주상, 공록 이렇게 나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밑에 보면 도시지역을 다시 구체적으로 해놨죠. 주상, 공록 다시 구체적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다 외워야 돼. 공부 시간에. 이거 앞으로 공부해야 돼 이거. 6월달부터는 다 외워야 된다. 전일준 이런 거 다 외워야 된다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우리는 개론은 우리 요약집 있죠. 오늘 요약집 뭐 나왔대? 5월달부터 요약집을 하거든요. 그게 있어요. 제가 정리해놨기 때문에 5월달부터 우리는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외워봤자 다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만 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늘 공부할 건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장기 지침,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은 도관, 농자로 나눌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도시의 지역은 다시 주상, 공록으로 나눠진다. 이 정도까지 봤습니다 지금. 더 이상은 다음 5월달 과정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깁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 했어요. 했고 넘어가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토지 공개념 나오네요. 참고로 한번 볼게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뭐 여러분 대충 알고 계실 것 같아. 그럼 질문. 그럼 이 토지 공개념은 토지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거겠어요? 제한하는 거겠어요? 네? 제한하는 거지. 제한하는 거지. 자, 공이라는 건 뭐야? 공자가 여럿이 더불어, 더불어 있지. 더불어라는 의미라, 그지? 더불어.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여럿이 같이 쓰자.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개인의 소유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 써야 되는데, 같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토지 공개념은 개인의 사유권을 제한하는 거다. 제한하는 거다. 기본 개념으로. 그러면 왜 제한할까? 왜 토지 소유권에 대한 걸 제한할까? 이유가 뭘까요? 부족해요, 토지가. 토지가 부족하니까 같이 써야 되는 거야. 자, 동네에 물이 없어. 물이. 근데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어, 우물. 그럼 그 땅 주인이 있겠지. 우물이 파인 주인이 있겠지. 그 땅 주인만 물 쓰면 돼요?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목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물 같이 써야 되겠네.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더불어 같이 쓰는 이유가 뭐 부족하니까. 그러면 토지 공개념은 부정성과 관계 있겠어요? 관계 있죠. 부정성과 관계 있죠. 외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는 토지 공개념이 뭔지 뜻부터 알고 그 다음부터 연관이 되도록 실타래가 풀어지도록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이 이게 기억이 오래 남아요. 일일이 다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요, 국토성이라는 게 있어요. 국토성. 그런 말 있나 모르겠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 옆에다가 부정성, 국토성 이렇게 적으세요. 이 국토성은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에요. 이런 건 참고로 알면 돼. 부정성은 기억하고. 국토성은 뭐냐면 모든 토지는 개인의 재산이기 이전에 국토의 일부라는 겁니다. 국토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토지 공개념은 뭐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는 소유권이 절대적인 걸 얘기합니까? 상대적인 겁니까?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건 상대적이라니까. 제한을 하는 건 상대적이야.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올 떠나서 알아야 되겠죠. 제한을 할 수 있는 건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인 거야. 제한을 할 수 없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맞아요? 잠깐 읽어보시네. 그런 개념은 갖고는 읽어봐야 돼. 자, 볼게요.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부정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 때문에 토지 출칙했습니다.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 사회성 공공성이 뭔데? 같이 쓰자. 같이 쓰자. 자, 그 다음 리언은 여기 보시면 되겠고 디귿 봅니다.
토지 공개념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토지 소유권 인정해야 되죠. 인정하지만 거기에 대한 취득이나 사용수익 처분에 대한 것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의미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보시면 절대적 권리다, 상대적 권리다. 상대적 권리지. 상대적 권리지.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토지 공개념 정책 수단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외우라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 아까 지역지구제 있죠. 지역지구제. 토지 용도를 정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토지 공개념의 한 종류예요. 생각해봐봐. 내 땅인데 정부가 용도를 정해버리는 거잖아요. 지역지구제라는 거는. 내가 땅을 갖고 있거든. 저 시골에 멋진 건물 하나 지으려고 그러니까 안 된대. 여기는 안 된대. 용도 지역에 안 맞대. 그럼 내 땅에 지금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땅을 팔려고 그러는데 허가를 받아래. 왜 허가 받아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래.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도도 토지 공개념과 관계 있겠네. 그렇습니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란 말이야.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는 걸 배웠나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배웠어요? 뭐 어떤 건데? 배웠다면서요? 뭐예요 그러면? 안 배웠나 본데?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거잖아요. 토지가격 공시제도, 주택가격 공시제도. 맞습니까? 그리고 그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가격 공시제도라는 건 내 땅 가격을 정부가 정해주는 거잖아요. 선생님 땅은 제곱미터당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세금도 때리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내가 허락받아서 안 받았어? 안 받았지. 토지 공개념이지.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도 토지 공개념의 한 종류인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버린다든지 뭐 투기거래 지역으로 지정해버린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토지 공개념과 관계 있어요. 그럼 밑에 한번 보세요. 농지 소유 상한제. 내가 돈 주고 땅 사겠다는데 못 사게 하잖아. 농지 소유 상한제. 부동산 실명제. 내 이름으로 하든지 남의 이름으로 하든지 뭔 상관이야. 근데 못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뭐 다 그냥 참고로 보면 돼. 참고로. 그 밑에 디귿에 봐봐. 지역지구제 있죠. 보이세요? 자, 그 밑에 보면 또 지가 공시제도 있죠. 자, 그 당구장 마크 봅니다.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 초과 이득세법은 폐지되었다. 이 줄칩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 해. 그래서 우리 정책론에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정책을 말 필요 있어요. 거기서 같이 적으세요. 지금 2개 했죠, 2개.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 토지 초과 이득세제 안 한다고 그랬죠.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또 알 필요 몇 개도 말씀드립니다. 개발권 양도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거. 이거 안 해. 우리나라에서 안 한다. 공안지세라고 있어, 공안지세. 이거 없어, 이거 안 해. 우리 또 옛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옛날 종합토지세라고 있었잖아요. 종토세라고 그랬는데 지금 종합토지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것도 없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같이 알아두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 합니다. 지금 5개 말씀드렸습니다. 분양,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제, 개발권 양도제, 공안지세, 종합토지세.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하지 않는다. 안 된다. 꼭 알아둡니다, 이거. 최근에 트렌드다. 시험에 잘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토지정책이에요. 토지정책이고, 조금 쉬었다가 주택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